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2회 보셨는데 방문각 1회 모의고사는 쉬웠는데 2회는 어렵더라고요. 어렵다는 것은 사이드에 있는 게 많이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된 내용이 많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계속 보게 될 텐데 다음에 보면 점수가 이번에 본 것보다 더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대로. 거의 9월 달까지 모의고사 봐도 우리 출판사에서 저도 모의고사를 출제합니다마는 점수를 2차만 보는 분이 55점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난이도 조절을.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55점밖에 안 나오게 만들어요. 2차만 보는 분들도. 왜? 전 과목 다 60점 이상 나와버리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한다고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하도록 점수를 안 나오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3회 모의고사 보면 또 점수 그대로일 거예요.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 가면 갈수록 회차가. 근데 오히려 최고 쉬운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많이 봤기 때문에 쉬운 거죠. 쉬운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렵다는 거는 잘 안 나오는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출제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하고 중요한 거하고는 달라요. 쉬운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특강을 이번 달 셋째 주부터 5월 20일부터 오후반 특강을 하는데, 기출문제 특강을 하는데,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기출문제는 보면 쉬울 거예요. 맨날 들었던 내용이라고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전과목 80점 이상 받습니다.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답 똑같이 출제는 안 하죠. 5개 지문 똑같은 건 절대 안 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한다고, 실제 시험은. 그러니까 절대 점수에 연연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랬죠. 멘탈 약한 분들은 그냥 시험지 사가지고 나중에 보라고,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그 점수는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간 안배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제 시간에 푸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용어정의. 지금까지 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사물 한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나머지 목적 같은 거 이런 거는 시험에 최근 10년간 안 나왔다고요. 자, 15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이제 굉장히 공인중개사 제도가 많은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없다. 용어정의 중개사물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방문각 2회 모의고사에 보면 점유권,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X죠. 점유권은 중개상권리 아니라고 했죠. 그걸 같이 섞어서 내놓으니까 이제 헷갈린다고. 그런 걸 자꾸 틀려봐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제도 15페이지 요약집.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되는데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요약집도 90%는 적중시킵니다. 교과서도 90%입니다. 교과서 600페이지고 이거 660페이지고 이거 220페이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적중률은 똑같다고요. 100% 적중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시험을 이때까지 32번 시험을 이미 실시했는데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를 많이 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자격증에 국토부 장관 명의로 돼 있으면 다른 시도에 가서 중개업을 해도 어디서 자격증 땄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무시할 수도 있다고, 약간 마음속으로 공부도 못하는 모양이네, 지방에서 자격증 따고, 이런 소리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경기도 자격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똑같은데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하니까 손님 하는 소리가 복덕방 사기치는 거 내가 믿을 줄 아냐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저 혼자만 요청을 하고 아무도 건의하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 사람이 건의하면 바뀔 수도 있겠죠. 의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장관이 주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주잖아요. 왜?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니까. 동그라미 4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대학, 전문대학, X 적어놓으세요. 대학, 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대학, 전문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죠?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번.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2번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국적 제한, 나이 제한, 학력 제한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그 산업인력공단 들어가 보니까 감정평가사로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예를 들면 비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도 시험 못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노후 대비해서 자격증 따놓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자도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고요? 시험 못 보는 것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못 봅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좀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3년, 5년 지금 나왔죠? 앞으로 또 7일, 1월, 10일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고요?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3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1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기 성명 사용 밑줄 치놓으시고요. 자,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주어를 잘 봐야 돼. 성명 사용은 시험에 주어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한 건 자격증 양도 대여와 처벌 규정이 똑같고요. 만약 주어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면 그건 등록증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현업에서 천안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사장하고 실장하고 둘이 있는데 사장이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간 사이에 일부러 옆에 경쟁업소에서 손님을 하나 보냈어요. 월세 손님을. 그래가지고 실장이 계약서 다 쓰게 만들었어요. 사장 도장 찍고 바로 그 계약서 들고 가서 등록한 증민은 넣었어요.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고 등록 취소해달라고. 보니까 자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그 신고를 접수받고 실장한테 전화한 거예요. 사장, 그 이름 나와 있잖아요. 대표 누구라고 계약서에. 그 사장님 누구 사장님이세요 하니까 실장이 예 이렇게 했나 봐요. 그냥 이게 시청인데 구청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이 전화를 하니까 예 사장님 맞으세요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걸 녹음을 다 해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사하니까 없는 게 확실하잖아요. 병원에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장이 했다는 게 명백하게 입증이 돼가지고 등록 취소됐어요. 한 번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옆에 경쟁업소에서 계속 악성 민원 넣으니까 공무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등록 취소해버리고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행정심판도 기각됐어요. 등록 취소 정당하다가 나왔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길래 행정소송 한번 해봐라. 딱 한 번만 그렇게 했다면 그 등록 취소된 건 너무 과하다.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 하라고 했는데 포기하겠다 하더라고. 소송하면 또 소송기간 몇 년 걸리고 소송비 들어가고 하면 차라리 그냥 3년 쉬었다가 다시 개업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이게 맨날 사장이 사무소에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또 없을 때만 계약이 들어와요. 있을 때는 손님 없다가 어디 나가고 나면 맨날 없더라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중개업소하고 너무 적대적 관계 있으면 안 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게 옆에서 자꾸 신고하면 골치 아파요. 지금 옆에 우리 그 사무소에 이게 그 광고 붙여놓은 것도 보니까 법 위반한 거 많이 있더라고요. 광고하려면 성명, 소연 등 5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혹. 그런 거 누가 민원 넣어버리면 저거 가태료 받는다고 계속 민원 넣으면. 그 보통 사람 민원 잘 안 넣잖아요. 이해관계 없으면. 우리가 그 봐도 뭐 신경 안 쓴다고요. 근데 경쟁업소에서는 민원 넣을 수도 있다고요. 경쟁업소가 워낙 또 불법으로 막 꼭 불법이라기보다 남의 물건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많이 하면 민원 넣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 대여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2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빌려줘도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양도 대여 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동일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면 X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격증 없어서 빌렸는데 취소될 자격증 없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동일하다 하면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저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도 안 하고 지금 취직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명함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 다니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위반? 아니죠. 자격증 있으니까.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은 당연히 못 쓰고요. 대표자라는 명칭도 못 씁니다. 현업에서 보면 돈은 있는데 자격증 못 따면 학원 같이 다녔던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동업인데 동업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돈 낸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자격증 걸고 하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불러요. 중개사무소 소장,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둘이 그렇게 부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명함에다가 자기가 돈 냈다고 대표, 사장, 회장, 소장 이런 말 적으면 그건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이사, 상무, 전무, 부대표 이런 거는 적어도 돼요. 대표자는 안 된다고. 대표자를 가리키는 부사장 이런 거는 적어도 상관없다고요. 본부장 이런 거 적으면 되겠네요. 요즘 드라마에 보면 최소한 본부장이죠, 주인공은. 맨 밑에 15페이지 부동산 뉴스 대표, 이게 시험에 3번 나왔는데요. 부동산 뉴스가 방송국 이름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이름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16페이지 3번 처벌 규정은 했고요. 5번 시험 시행인데 박스 안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은 구분해서 시행을 한다. 예외, 구분은 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에 시행하고 있죠? 우리 1, 2차가 나누어져 있는 시험 중에서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 왜 동시에 보느냐? 그 밑에 시험 방법입니다.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요.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즉 2차도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위해서 같은 날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내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접수 인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3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하면 채점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사이버대학에서 주관식 문제를 반드시 내는데요, 객관식도 있고. 예를 들면 답이 뭐냐면 중개행위, 이게 답입니다. 중개행위가 답인데 이게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붙여 써야 되는지, 만약에 제가 정답을 띄어 쓰는 걸 정답을 해놓으면 붙여서 놓으면 이게 정답 체크가 안 돼요, 컴퓨터로 채점하면. 그러니까 답을 채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저도 엄청나게 짜증나요. 사람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거 학생들 채점하는 것도. 객관식은 다 컴퓨터가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30만 명이 다 응시한다면 주관식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돈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하려고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2차 시험은 다른 날 보게 하자 하면은 2차도 주관식으로 내야 됩니다. 2차는 감정평가사 시험이 4월 달에 봤는데, 감정평가사는 올해 보니까 최소, 작년에 180명 뽑았는데 올해는 최소 200명 선발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공고문에. 우리는 지금 2만 명 가까이 뽑을 가능성이 많죠. 한 100배 정도 더 많습니다, 감정평가사보다 합격 인원이.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2차 시험을 보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하면, 1차 합격하고 2차, 아니네. 1차는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하면 2차 채점해요, 안 해요? 채점은 합니다. 해도 효력이 없으니까 소용은 없다고요. 몇 점인지 점수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떨어졌는데 배우자가 몇 점 받고 떨어졌냐 물으면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아예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말하지 말라고 했죠. 속이면 산업인력공단 들어가서 한번 보자, 한번 진짜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속였기 때문에. 보여주면 너 나 다 속였지 하고 이혼 사유가 돼요,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바른 대로 말하고 과락 나왔다 이러면 또 완전 무시하잖아요, 배우자라도.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감정평가사 이런 거는 그 현업에 실무 경력이 있으면 1차 시험 면제더라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면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중개보조원들 면제해 주려고 했었어요, 1차 시험을. 사실은 그렇게 하면 또 가짜로 실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냥 경력 확인서 떼줄 수도 있잖아요, 근무도 안 해놓고. 그런 것 때문에 1차 면제 없다고 무조건 시험 봐야 돼, 우리는 면제 없어요. 단 옛날에는 8회 때까지는 있었어요. 그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원에서 석사 받으면은 1차 시험 면제됐어요, 옛날에. 지금은 석사, 박사 받아도 1차 면제 없습니다. 단 1차 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왜냐하면 동그라미 3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 안 하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거쳐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1년에 시험을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라고 회 32회 때 1차 합격하면 33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 시험 수당 등 지급입니다.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책임 안 질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놨다고요. 돈 없으면, 예산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출제위원들은 하루에 30만 원 주고요. 시험 감독하는 사람은 1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 받고도 시험 감독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일요일 날 감독관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토요일로 바뀐 거예요, 시험 날짜가. 일요일 날 종교 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많고 해서. 또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니까 일요일 날 더 근무하기 싫어한대요. 토요일로 바꾼 거예요. 주로 감독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6번. 정책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왜냐하면 최근에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걸 내드렸죠. 그 중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똑같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략했습니다. 위원회가 6개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6개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자, 16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근데 공제운영위원회는 오늘 프린트 보면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똑같다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LH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상가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둔다.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시도에 둘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둔다죠. 자, 17페이지 맨 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사항이 박스안에 4가지죠. 이게 이번에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시험에 나왔다고요.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죠? 공인중개사법 공부 안 하잖아요.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 하는 분이 다 틀릴 때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2문제 다. 포락지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4가지 외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틀린 답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답이었어요. 교육에 관해서 심의하진 않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 뭘 하느냐 하면 박스안에 17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밑줄 치십시오. 박스안에 맨 위에 있는 기억.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고 돼 있죠. 시험에 디귿,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보수는 시도별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리얼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우리 협회 공제료가 1억 가입하려면 19만 8천 원 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2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1억 5천이나 2억으로. 2억으로 올라가면 공제료 2배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요. 마음대로 인상하면 안 된다고요. 아마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지금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1억 가지고는 손해배상 다 해주기 힘들잖아요.
이런 걸 심의한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그 오늘 프린터에 보면은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고요. 이 중에서 협회 회장과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죠. 3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에 3분의 1에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 상가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조금씩 다르니까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 공부하는 건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숫자.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공제운영, 프린트 오늘 위원회 비교하는 걸 보면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선출한다고, 위원 중에서 상호간 할 때 호잖아요. 선출한다.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걸 호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 메모하시고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비교하는 걸 보면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위촉하고 시도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냥 공단 이사장이라고 돼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이라면 공단 이사장이, LH공사라면 공사 사장이, 한국부동산원이라면 부동산원 원장이 임명위촉합니다. 시도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도 위원장이 임명위촉합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17페이지 그 2번 밑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국토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고요. 위원회 부교수입니다. 조교수가 아니고, 시험에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미엄의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이죠. 시험을 위탁받은 자니까.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시옷, 이게 출제됐습니다. 시옷.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3번,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남은 기간입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자 남은 기간. 자, 위원회 오늘 5개 보면은 다 2년인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3년이죠. 나머지 2년이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제운영위원,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다. 양가로 3번, 위원회 운영입니다. 2번에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직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는 게 아니죠. 7명 이상 11명 이하면 11명이면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아니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번,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7일 숫자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18페이지. 간사는 이번에 보면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간사. 아직 간사는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양갈 5번 재척 기피, 회피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재척 사유라는 말은 뭐냐 하면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 사유, 배제 사유,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를 재척 사유라고 합니다.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되겠죠? 재척 사유라고 합니다. 그걸 기피는 뭐냐면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회의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회의에 참석 못하게 해주세요. 왜?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수 있으니까. 평소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기피 신청이고요. 회피는 뭐냐면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데 재척을 안 시키면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면, 안 빼주면 스스로 빠져야 된다고요? 나 안건 당사자하고 옛날에 사귀었던 사이다. 사귀었던 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면 받쳐서 회의에 빠지겠다 하고 스스로 회피해야 돼요.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자, 양갈 5번에 동그라미 1번. 다음은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척된다 했는데 기억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전 배우자 이혼했는데 사랑해요 안 해요? 전 배우자? 사랑할 수도 있죠. 위장 이혼할 수도 있어요. 빌 게이츠도 이혼하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말은 좋게 적어놨더라고요. 서로 재단에서 같이 일하기로 했다. 단지 사생활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이혼은 한다. 예, 같이 근무한다고요. 그래서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 이 어떤 사람도 재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안건 당사자하고 배우자 관계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친족은 당연한 거고요. 디귿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자문했으면 자문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해준 게 아니고 돈 받고 자문해 줬기 때문에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리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서는 빠져야 된다고요. 2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3번, 위원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스스로 빠져야 된다. 회피, 재척을 안 시키면 모르고 재척을 안 시킬 수도 있겠죠. 친구 사이고 이러면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면 받쳐서 도저히 나는 회의 참석 못하겠다 하고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4번,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 5번,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6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은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놨다고요.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예산에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9페이지 7번 시험의 출제 및 채점입니다.
1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동산 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임명 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 시도지사라고 했습니다.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번 시험 시행기관의장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장 및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4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메모하십시오.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입니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41번에 1번, 2번 부정행위한 수험생이나 부정행위한 출제위원이나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고요. 아직까지 이때까지 출제위원이 문제 빼돌린 것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없는데 제가 빼돌리는 것은 확인은 했습니다. 보기는 했습니다. 옛날에 출제위원 중에서 그 공인중개사법 출제하는 지금 모대학 교수로 계시는데 옛날에 협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협회 직원 했다가 공인중개사법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알려줘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쪽집게 특강을 하면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몰려들었었어요. 기출 뭐 나온지 알고 특강을 하니까 평소 강의는 못하는데 마지막에 쪽집게 특강에 엄청나게 몰렸었다고요. 지금은 학원가에 없습니다. 지금 있으면 또 가서 들으면 되는데 지금은 학원가에도 없고요.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이야기했어요. 그냥 말로만 했어. 이렇게 하고 있다. 알아서 해라 이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출제위원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알려주고 딴 선생님한테 알려주니까 제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다 그 사람이 또 강의하면서 그분이 이거 꼭 나온다 했는데 그대로 나왔더라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꼭 나온다는 게 그렇게 적중시킬 수가 없죠. 그대로 5개 지문이 그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는 1개 지문은 나올 수 있죠. 5개 지문 똑같이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뭐 유출되지 않는 이상 될 수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실시 양가로 1번, 8번에 시험 실시 양가로 1번 공고. 시험 공고 이게 동그라미 1번, 2번 이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개정됐습니다. 올해. 기본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고요. 그 기본서에 있는 거 볼 필요 없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요 시험 공고는 기본서에는 매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월 말까지. 기본서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바뀌었다고요.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 대략적 사항은. 정말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시험 2달 전에 언제 시험 보는지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4월 달에 시험 봤었거든요. 저는 4월 달에 합격했어요. 10회 때 1999년도 4월 달에 자격증을 땄는데 4월 달에 시험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월 달도 바뀌었어요. 그 2월 달에 2달 전에 말했다고 10월 달에 시험 본다고. 그럼 수험생들은 4월 달에 이때까지 작년에 4월 달에 봤으니까 올해도 4월 달에 볼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2달 후에 볼 걸로 공부했는데 2월 달에 9월 달에 10월 달에 시험 본다니까 공부가 돼야 안 돼. 전부 다 학원 다니다 그만둬버리고 6개월 쉬었다 다시 나왔다고요. 6개월 동안 알고 있던 건 다 까먹어버렸다고요. 그래야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2월 말까지 언제 시험 보는지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고요.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략적 사항을 공부하는 거죠. 지금은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봅니다. 해마다. 물론 시험에 10월 넷째 주 토요일 본다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 건 법조문은 없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정했어요. 내부 규칙에. 2번 확정 공고 또는 구체적 사항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90일입니다. 90일.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6번 밑에 있어요. 38번에 동그라미 6번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90일이라는 숫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요 공고, 시험 공고 방법이 기본서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고요. 기본서하고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양가로 2번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입니다. 시험 본다고 했다가 시험 보러 안 가면 돌려줍니다. 일부 응시수수료를. 1번 과언합하면 잘못해가지고 2번, 3번 냈으면 초과된 부분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다 돌려주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시험 시행기관 기책사유로 시험 못 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확진된 분들은 시험 못 봤어요. 또 2주 동안 격리되는 분들도 시험 못 봤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시험 봅니다. 코로나 걸린 분도. 왜냐하면 이게 헌법소원 내가지고 헌법 위반된다 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을 못 보게 하는 거는. 1년 내 공부했는데 갑자기 못 보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래가 공인중개사에서 된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에서 헌법소원 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계속 볼 수 있지만 변호사 시험은 5번밖에 못 보거든요. 노스쿨 졸업하고 5번밖에 못 보는데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봐버리면 기회가 박탈되면 다음에 못 본다고. 이제 5번 다 봤으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100번이라도 봐도 되죠. 100년 동안 살면. 근데 이 로스쿨은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했어요? 고시 낭인, 폐인된다고 계속 시험만 보고 젊은 사람이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5번 보고 안 되면 이제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시험 시행기간의 기책사유로 응시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3번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첫날 접수했다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4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60% 돌려줍니다. 5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돈 돌려받을 생각하면 안 되죠. 만약에 2차 공부가 안 돼서 떨어지더라도 한번 응시해보고 그 분위기를 보는 것 경험한 게 훨씬 그 다음 해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꼭 여러분들이 응시를 해보는 게 좋죠.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참을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시험 안배하는 게 이게 시간 안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40분에 40문제 풀어야 돼요. 옛날 사법고시도 40문제 40분에 풀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10분 더 줘요. 50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다. 옛날에 우리 40분이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40분이었다고 40문제. 지금 10분 더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는 시험 볼 때 그렇게 봤어요. 그냥 1번 풀고 나면 1번 바로 마킹했어요. 답안지. 그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칠하고 말아요. 그 나중에 30분 있다 다시 생각한다고 답이 안 떠오릅니다. 어차피 모르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돼요. 그냥. 왜냐면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그거 나중에 한다고 비워놨다가 OMR 카드 마킹 잘못해서 하나 건너뛰고 마킹하고 이렇게 떨어진 사람 꼭 한 명씩 생기거든요. 저는 그냥 바로바로 풀면 그거 그대로 마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꼭 도저히 그거는 못하고 한 과목 다 풀어야 마킹이 가능한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2과목을 같이 보잖아요. 한 시간에.
그러면 최소한 한 과목 보고 한 과목은 마킹 해놓고 다음 과목 시작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막판에 10분 남았다. 어떤 감독관에 따라 좀 달라요. 작년에 제가 아는 분은 들어갔는데 30분 전에 감독관이 시간 얼마 남은지 계속 말해줄까요? 묻길래 수험생들이 그냥 예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30분 남았습니다. 25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막 어떤 수험생이 막 소리 지르고 그만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서 공부 못하겠다고. 그럼 또 소리 지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거기 소리 지르는 거에 신경 쓴다 보면 또 못 풀고 막 이제 손만 들들들 떨리고 마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한 문제 풀다가 바로바로 마킹했으면 뒤에 한 10문제 남아도 그냥 찍어도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80문제 찍으려고 하면 이미 시험지는 다 체크해놨는데 굉장히 긴장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연습을 모의고사 보면서 그런 시간 낭비하는 걸 연습 좀 해보시라고요. 시험장에 가면 시험지 땡 하면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3번 말하고 가버립니다. 안 받고 더 이상. 우리 뭐 학원에서 보면은 시간 좀 넘었다고 막 빼앗아가고 이렇게 안 하겠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간 지나면 안 받아요. 그냥 나가버려요, 감독관이. 그러니까 딱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100점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이라고. 왜? 1차 100점 받아도 2차에 안 보태주잖아요. 그냥 60점만 넘으면 끝이라고 1차는.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가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 40점 받아야 되잖아요. 1차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 그럼 나머지 80점만 하면 합격이고 80점 더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100점 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고. 자, 20페이지입니다. 합격자 결정입니다. 박사 안에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인데요. 지금 국회에 상대평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굳이 상대평가 법안 발의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 그냥 자꾸 협회에서 협회 회장이 로비를 하니까 그냥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것 같아요. 지금 현행법으로도 상대평가 할 수 있다고요? 굳이 상대평가 법안 발의된 거 그 법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국토부 장관이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상대평가 할 수 있다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굳이 그런 법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무조건 절대평가. 1차 무조건 절대평가라는 말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1차는. 2차는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올해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시험 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1차든 2차든 모두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예외 상대평가할 수 있다.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고요? 올해 10,000명만 선발하겠다. 옛날에 4회부터 9회 때까지는 2년에 3,000명 선발한다고 공고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2년에 3,000명. 그럼 1년에 1,500명이죠? 근데 지금은 1년에 15,000명 이상 선발됐습니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고요. IMF, 1999년 IMF를 겪으면서. IMF 10회 때가 1999년도거든요. 10회 때 15,000명 선발됐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해마다 15,000명 이상 선발됐습니다. 상대평가 할 수 있고요. 상대평가를 하면은 7회 때는 82점 받고도 떨어졌어요. 그때 카트라인이 83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항의할 거 아니에요. 82점 받고도 떨어지는 시험이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7회 시험에 쉽게 내가지고 8회 시험 엄청나게 어렵게 내가지고 1,000명밖에 합격자가 안 나왔어요. 8회 시험은. 8회 때는 40점 이상 다 합격시켰는데도 1,000명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다. 올해 최소
15,000명 뽑겠다. 올해 최소 15%, 응시자 대비 15%는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큐넷에 들어가서 감정평가사 보면은 올해 최소 200명 뽑겠다고 했어요. 최소 200명이면 60점 이상 나오면 더 뽑는다는 얘기죠. 다. 안 나와도 최소 200명은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200명은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는 2차는 주관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점 이상이면 거의 다 합격된대요. 그래도 작년에 180명밖에 선발이 안 됐다. 그러면 최소 15,000명 뽑는다고 했는데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3만 명 모두 다 합격이다. 아니면 15,000명만 합격이다. 답이 뭐냐고요? 올해 최소 15,000명 선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왔다고요? 3만 명 모두 다 합격이다. 아니면 15,000명만 합격이다. 답은 3만 명 다 합격이죠. 최소만 정해놨지 최대는 안 정했잖아요. 아직까지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무 말 없으면 절대평가입니다. 올해는 절대평가입니다. 따라서 20페이지 양가로 4번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입니다. 1번 합격자 공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번에 있습니다.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2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 만약에 어렵게 낸다면 30일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해도 X라고요.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주라는 이야기고요. 현실적으로는 12월 첫째 주에 다 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무교육을 빨리 받으려면, 실무교육 수료증을 받으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합격자 발표만 나왔고 아직 자격증 교부는 안 된 상태에서 실무교육 받으려면은 큐넷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합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출력이 가능해요. 그 합격 증명서 가져가면은 실무교육 수료할 수 있어요. 빨리 받고 싶으면. 거의 빨리 받고 싶은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협회 같은 데는 신청했는데 6개월 이상 대기해야만 했어요. 합격자는 많이 나왔고,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온라인으로 받았고요. 30회 시험에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6개월 이상 대기했다고요. 그 협회에서 교육받으려고 하면. 올해하고 작년은 아마 인터넷으로만 교육할 거예요. 비대면으로. 비대면 교육인데 줌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녹화되어 있는 거 그냥 본인이 틀어가지고 아무 데나 틀어가지고 그냥 안 들어도 로그인 해가지고 틀어놓으면 시간만 때우면 출력하면 된다고요. 수료증은. 현실적으로는. 보통 분들이 보면 실무교육 받으면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 학원 강사들처럼 그렇게 막 시험에 나오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실무교육이니까 그냥 현업에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 밑줄 치세요. 교부한 시도이사.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이 경우 당해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보면은 거기에 7번까지 있는데 6번, 7번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죠. 54번 맨 밑에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자격증 미반납 시, 미반납 과태료,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라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그런데 6번, 7번 맨 밑에 청문. 취소는 청문해야 되고요. 자격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청문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시행령 28조에 보면 청문 의견 진술 기회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법조문의 시행령 조문의 표현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필요한 절차가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라고요. 요것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여러분이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았다면 서울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 분실해도 경기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고요. 서울시장한테 재교부 해달라고 하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준 적이 없는데 뭘 또 다시 달라고 하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요. 전산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 신청해 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공무원 컴퓨터에 입력하니까 자격증 제가 언제 땄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2번 딴 거 다 나오더라고. 날짜하고 어느 시도지사한테 받았는지까지. 왜 이렇게 됐냐면 옛날에 자격증 없는 거 위조된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출할 필요 없다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한다고 자격증 진위 여부를 시도지사한테. 따라서 등록신청 51번에 프린터 메뉴에 동그라미 1번 등록신청,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동그라미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51번에 4번, 5번은 또 제출하잖아요.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제출을 안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럼 4번, 5번은 왜 제출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했더니만 저보고 이거는 왜 빠졌지 4번, 5번은 저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따라서 즉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법을 개정하면서 4번, 5번은 누락됐다고요.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출하는 거 그대로 제출한다고 돼 있다고요. 어쨌든 우리 시험에는 논리적으로 왜 1번부터 3번은 제출하고 4번, 5번은 1번부터 3번은 왜 자격증을 제출 안 하고 암기 프린트 51번에 4번, 5번은 제출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이유는 안 묻는다고 그냥 결론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는데 또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고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되죠. 그냥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요. 왜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는데 4번, 5번은 왜 제출하는데 물으면 그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밖에 못해요. 악법도 법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는 3문제 정도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상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는 숫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먼저
부정행위하면 5년 동안 시험 못 보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 못 보고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이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는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1월 이내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내다. 11명 이내.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다.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내다. 오늘 숫자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금 암기한다고 해서 시험 볼 때까지 안 가요.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찬바람이 불면 나중에 10월달 되면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고요. 시험 볼 때 되면 이 과목이 최고 쉬워집니다. 근데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중개사법이 최고 쉽다고 하는데 효자 과목이라고 하던데 나한테만 왜 이렇게 불효자식이냐? 길을 들여야 된다고. 자식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효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틈만 나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보고 잊어먹고. 이 2장 암기 프린트 이 2장만 정확하게 알면 80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보고 잊어먹고 문제 풀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나중에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21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